당신 박서방이랑 한패인 거 다 알아. 내 말 똑똑히 들어. 내일 거기서 입 잘못 놀리면 당신 딸, 손주까지 무사하지 못할 줄 알아. 알았어? 안녕하세요. 저는 오순심이라고 합니다. 흙냄새 말고는 세상 무서운 거 모르고 살았던 제가 제 손으로 평생을 일군 땅에서 쫓겨날 뻔했습니다. 그것도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서 말입니다. 모든 일이 터지고 나서 저는 한동안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잤습니다. 억울하고 분해서 속이 까맣게 다 타들어가는 것 같았죠. 이 이야기는 바로 그 지옥의 문턱에서 시작됩니다. 그날은 저녁밥을 물에 말아 겨우 몇 숟갈 먹고 마루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꼴깍 넘어가고 온 동네가 개 짖는 소리 하나 없이 적막한데 갑자기 집 전화기가 정적을 깨고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따르르릉, 따르르릉. 온 집안을 찢을 듯한 소리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죠. 이 시간에 그것도 집 전화로 연락 올 데가 없는데 조심스럽게 수화기를 들었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렸습니다. 그 너머의 침묵이 오히려 더 불안하게 느껴졌어요. 여보세요? 누구세요? 한참을 아무 말 없던 수화기 너머에서 목소리를 일부러 변조한 듯한 남자의 목소리가 툭 튀어나왔습니다. 오순신 맞지? 그런데요, 누구시죠? 누군지는 알 거 없고 박서방이랑 한패인 거 다 알아. 똑똑히 들어. 박서방이라는 말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놈 목소리는 아니었지만 그놈과 엮인 사람이란 건 분명했죠. 남자는 쇳소리가 섞인 목소리로 제 귀에다 대고 똑똑히 말했습니다. 내일 공청회에서 입 잘못 놀리면 당신 딸, 손주까지 무사하지 못할 줄 알아. 알았어? 뭐라고요? 당신 지금 무슨 소리를.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전화는 툭 하고 끊겼습니다. 귀에선 뚜뚜하는 차가운 기계음만 메아리 치듯 맴돌았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고 손발이 차갑게 식어왔습니다. 딸 자식의 손주까지 그놈이 이제 하다 이런 짓까지 하는구나. 수화기를 든 채로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6개월 전 묻었던 그의 여름날에서부터 잘못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전 몰랐죠. 제 사위가 제 평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악마였다는 거리요. 남편 먼저 하늘로 보내고 저는 정말 자식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제 딸 지연이, 그리고 싹싹하고 사람 좋은 우리 박서방. 그 둘이 제 행복이고 세상의 전부였어요. 땀 흘려 농사 지은 쌀이며 채소들 바리바리 싸서 사위 먹인다고 서울로 보낼 때가 제일 즐거웠죠. 우리 사위, 사람 참 반듯하고 서글서글했거든요. 적어도 그때까진 저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6개월 전이었어요. 매미가 목청껏 울어대던 한여름이었죠. 그날따라 유난히 하늘도 맑고 볕이 뜨거웠습니다. 밭에서 땀으로 목덜미가 축축하게 젖은 채 고추를 따고 있는데 동네 어귀에서부터 잘 닦인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들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웬 차인가 싶었는데 제 집 앞에 멈춰서더니 운전석에서 말쑥하게 양복을 차려입은 우리 박서방이 내리는 겁니다. 아이고, 박서방. 자네가 여기까지 어쩐 일이야? 온다고 말도 없이. 장모님, 이 더운데 반일하고 계셨어요? 아이고, 얼굴 다 타셨네. 어찌나 반갑던지 호미를 내던지고 달려나갔습니다. 땀으로 젖은 제 손을 덥석 잡으면서도 인상 한번 안 찌푸리고 차 트렁크에서 자기가 사온 음료수 박스를 번쩍 들어 마루에 내려놓더라고요. 장모님, 더운데 고생만 하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이거 마을 어르신들이랑 나눠 드세요. 뭘 이런 걸 다 사와. 자네 얼굴 본 것만 해도 좋은데.
에이, 뭐려. 장모님 뵈러 오는 건데 빈손으로 오나요? 싹싹하게 웃는 얼굴이 어찌나 예쁜지. 정말 하늘에서 뚝 떨어진 보물 같은 사위라고 생각했죠. 등목을 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은 사위가 저를 마루에 앉히고는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 하나를 꺼내 펼쳤습니다. 장모님, 제가 오늘 그냥 온 게 아니고요. 장모님께만 몰래 알려드릴 좋은 소식이 있어서 왔습니다. 좋은 소식? 무슨 소식인데 그러나? 사위는 목소리를 낮추며 제 쪽으로 몸을 바짝 당겨왔습니다. 그가 내민 건 무슨 지도처럼 생긴 서류 한 장이었죠. 신도시 개발 예정지 조감도라고 쓰여 있더군요. 장모님, 이 동네 곧 신도시 개발 예정지로 묶여서 전부 수용될 겁니다. 그런데 나라에서 하는 강제 수용이라 보상금이 아주 헐값이에요. 평생 농사 지은 거 똥값에 뺏기는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뭐, 여기가? 아이고, 그럼 우린 다 어디로 가라고. 쉿! 장모님, 그러니까 제가 온 거 아닙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사위는 제 손을 꽉 잡으며 안심시킨다는 듯 웃었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진실해 보이던지 저는 까맣게 몰랐죠. 그게 다 거짓말이었다는 걸. 제가 아는 아주 힘 있는 개발사가 있는데 제가 미리 손을 써놨습니다. 강제 수용되기 전에 그 회사 통해서 시세보다 조금 더 쳐받고 조용히 파는 겁니다. 이건 아무도 모르게 해야 돼요. 그래서 말인데 장모님이랑 가장 친한 동네 어르신 몇 분만 함께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제가 다 책임지고 좋은 값 받게 해드릴게요. 비밀스러운 거래. 달콤한 제안. 저는 평생을 딱만 알고 살아온 무지렁이였습니다. 양복 넥타이 메고 와서 어려운 용어 써가며 설명하는 사위의 말이 곧 법이고 진리처럼 들렸습니다. 사위가 다녀간 뒤로 며칠 밤을 설쳤습니다. 평생 살아온 동네를 떠난다는 게 마음에 걸렸지만 사위 말이 맞았어요. 어차피 헐값에 나라에 뺏길 바에야 죗값이라도 받고 나가는 게 현명한 거였죠. 무엇보다 우리 사위가 나 하나 잘 살게 해주려고 저렇게 애쓰는데 제가 힘을 보태줘야 하지 않겠어요? 저는 동네에서 가장 가깝게 지내는 최 씨 할머니랑 이장님을 하셨던 박 영감님 댁을 찾아갔습니다. 다들 수십 년을 한 동네에서 가족처럼 지낸 분들이었죠. 아이고, 지연이 엄마. 어쩐 일이야? 할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다름이 아니라 저는 사위한테 들었던 얘기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신도시 개발이니 강제 수용이니 사위가 아는 개발사 얘기까지요. 처음에는 다들 반신반의하는 눈치였어요. 그걸 어떻게 믿어? 사위 말만 듣고 평생 일군 땅을 내놓으란 말인가? 박 영감님이 돋보기를 치켜 세우며 물으셨죠. 저는 가슴을 치며 말했습니다. 영감님, 남도 아니고 우리 사위예요. 제 딸 남편이라고요. 그 애가 저한테 거짓말을 하겠어요? 자기 장모를? 우리 다 같이 잘 살게 해주려고 저렇게 발벗고 나선 거라니까요. 제 말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동네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거짓말 하나 못하고 남한테 싫은 소리 한번 못하며 살아온 오순심이었으니까요. 제 얼굴이, 제 살아온 세월이 보증수표였던 셈이죠. 우리 박서방이 알아봤는데 이게 최선이래요. 저만 믿으세요. 제가 괜한 소리 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결국 제 설득에 어르신들은 하나둘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저희 집 마루에 동네 어르신 대여섯 분이 모였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온 사위가 그럴듯한 계약서를 내밀었죠. 어려운 법률 용어가 가득했지만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제 사위니까요. 그리고 제가 보증을 섰으니까요. 어르신들은 주름진 손으로 하나둘 인감도장을 꺼내 계약서에 찍었습니다.
묵직한 인주 냄새와 함께 쿵, 쿵 하고 도장이 찍힐 때마다 제 마음 한편이 왜 그렇게 서늘하게 내려앉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평생을 바친 땅을, 피땀 어린 세월을 그렇게 넘기는 순간이었습니다. 다들 사위에게 고맙다고, 자네 덕에 노후가 편안해지겠다고 손을 잡고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위는 그저 웃으며 말했죠. 아닙니다, 어르신들. 제가 다 잘 모시겠습니다. 그 웃음이 얼마나 섬뜩한 것이었는지 그때는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며칠 뒤 약속대로 계약금이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평생 만져보지 못한 큰돈에 다들 입이 귀에 걸렸죠. 박서방이 역시 최고라며 동네는 잔치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잔금을 치르기로 한 날이 일주일이 지나고 보름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는 겁니다. 불안한 마음에 제가 총대를 메고 사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서방, 나다. 다름이 아니라 잔금은 언제쯤 들어오는 거니? 다들 기다리고 있어서 그런다. 아, 장모님. 제가 전화드리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개발사 내부에서 작은 문제가 조금 생겼다고 하네요. 큰 문제는 아니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합니다. 제가 매일 닥달하고 있으니 걱정 마세요. 사위의 목소리는 여전히 씩씩하고 믿음직스러웠습니다. 그 말에 또 안심하고 동네 어르신들을 다독였죠. 우리 사위가 알아서 한다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봐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이었어요. 동네 사람들의 눈초리가 조금씩 달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려왔고요. 속이 바싹바싹 타들어갔습니다. 제가 다시 전화를 걸자 사위는 미안하다는 말 대신 주말에 찾아뵙겠다고 하더라고요. 주말에 온 사위는 제 손에 번쩍이는 외제차 열쇠 하나를 쥐어주었습니다. 장모님, 맨날 낡은 트럭만 타고 다니시는 게 마음에 걸려서요. 제가 차 한 대 뽑아드렸습니다. 아니, 이게 뭐냐? 나는 괜찮다니까. 그리고 이건 우리 지연이가 장모님 꼭 사드리라고 했던 거예요. 사위는 제품의 유명 상표가 찍힌 번쩍이는 핸드백을 안겨주었습니다. 낯선 가죽 냄새와 함께 차가운 금속 장식이 손에 닿았죠. 저는 손사래를 쳤지만 사위는 제 어깨를 주무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잔금 문제 제가 꼭 해결할 겁니다. 이건 제가 미리 드리는 효도 선물이라고 생각하세요. 아셨죠? 비싼 선물에 입이 떡 벌어졌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마치 이거나 받고 조용히 계세요 하는 것처럼 느껴졌달까요? 그날 밤 저는 그 가방을 장롱 안에 넣지 못하고 방 한구석에 그냥 두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번들거리는 그 가방이 마치 저를 감시하는 눈처럼 느껴져 잠을 설쳤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 돈이 묶여 있는데 나만 이렇게 비싼 선물을 받는다는 게 말이 되나요? 며칠을 끙끙 앓다가 딸 지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래도 제 딸이니까 제 마음을 알아줄 거라 생각했죠. 지연아, 엄마야. 잘 지내니? 응, 엄마. 웬일이야? 차는 마음에 들어? 박서방이 엄마 생각해서 제일 좋은 걸로 골랐다던데. 딸의 목소리는 아주 밝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본론을 꺼냈습니다. 차는 고맙다만 지연아, 아무래도 이상하구나. 잔금이 2달이 다 되도록 안 들어오는데 박서방은 괜찮다는 말만 하고 동네 사람들 얼굴을 볼 수가 없어. 제 말이 끝나자마자 딸의 목소리가 갑자기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엄마는 왜 그렇게 사람을 못 믿어? 박서방이 다 알아서 한다잖아. 지금 큰일 하는 사람한테 자꾸 전화해서 닥달하면 일이 되겠어? 그런 뜻이 아니라
그래도 약속한 날짜가 있으니. 됐어. 엄마는 그냥 가만히 좀 있어. 우리 잘 살게 해주려는 사람한테 재수없게 왜 그래? 박서방이 엄마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알아? 딸은 제 말을 뚝 자르고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가슴에 찬물을 끼얹은 것 같았어요. 어떻게 제 딸이 저한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사위가 스트레스를 받아? 그럼 평생 모은 돈 떼일까봐 밤잠 설치는 나와 이웃들은 뭐가 되는 거란 말입니까? 지연아, 너 어떻게 그런 말을. 끊어. 바쁘니까. 그리고 앞으로 그 일로 박서방한테 전화하지 마. 내가 엄마 때문에 회사에서 얼굴을 못 들겠어.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이나 수화기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내 편은 하나도 없구나. 기댈 곳 하나 없구나. 사위는 그렇다 쳐도 내 뱃속으로 낳은 딸 자식까지 저렇게 등을 돌리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부터였을 겁니다. 제 마음에 그놈들에 대한 믿음 대신 차가운 의심이 싹트기 시작한 게요. 정말 뭔가 단단히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결국 터질 게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저와 함께 땅을 팔았던 최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은 겁니다. 읍내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큰 병원으로 옮겨서 빨리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문제는 수술비였습니다. 자식들이 어떻게든 돈을 마련하고 있었지만 턱없이 부족했죠. 최 할머니의 아들이 눈이 뻘개져서 저희 집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주머니, 저희 어머니 좀 살려주세요. 땅판 잔금만 들어오면 되는데 박서방님은 전화도 안 받고요. 아주머니가 어떻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제발요. 그 앞에 무릎까지 꿇고 비는 아들을 보는데 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다 저 때문인 것 같아서 죄책감에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요. 걱정 말게. 내가 어떻게든 해볼 테니 어서 일어나게. 저는 그날부터 사위에게 수십 통, 수백 통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사위는 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고객이 전화를 받을 수 없어 하는 차가운 기계음만 반복될 뿐이었죠. 문자를 남겨도 답장이 없었습니다. 예전에 그 싹싹하고 믿음직스럽던 박서방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습니다. 며칠 뒤 최 할머니가 결국 수술 시기를 놓쳐 상태가 더 악화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손을 쓸 수가 없는 지경이 되었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였습니다. 사람 목숨이 오가는 상황에서도 돈을 주지 않고 연락을 피하는 건 처음부터 돈을 줄 생각이 없었다는 뜻이니까요. 미안함과 죄책감이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저 자신에 대한 분노, 그리고 제 눈을 멀게 하고 이웃의 삶까지 망가뜨린 사위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방구석에 놓인 그 번쩍이는 명품 가방이 괴물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장이라도 서울로 쫓아가 그놈의 멱살을 잡고 싶었습니다. 평온했던 제 삶에 드리워진 균열은 이제 더 이상 손쓸 수 없을 정도로 깊고 컴컴한 아가리를 벌리고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흥미진진해졌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최 할머니 소식을 듣고 난 뒤로 저는 더 이상 앉아서 기다릴 수만은 없었습니다. 이건 더 이상 돈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람 목숨이 걸린 문제고 제 평생의 믿음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저 때문에 여러 사람 잡겠다 싶었죠. 저는 장롱 깊숙이 넣어뒀던 계약서 뭉치를 꺼내 들었습니다. 거기엔 사위가 말한 개발사 주소지가 똑똑히 적혀 있었어요. 서울시 강남구 테헤랄로. 다음 날 새벽 첫 차를 타고
무작정 서울로 향했습니다. 평생을 기차역 구경도 제대로 못하고 살았는데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으로 서울 땅을 밟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강남이라는 곳은 제가 살던 시골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귀가 먹먹할 정도의 자동차 소음과 매캐한 공기, 하늘을 찌르듯이 솟은 건물들 사이로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틈에서 저 혼자만 촌스러운 섬처럼 둥둥 떠다니는 기분이었어요. 한참을 헤맨 끝에 계약서에 적힌 주소의 건물 앞에 섰습니다. 보기에도 번쩍번쩍한 유리 건물이었죠. 그래, 이런 데 있는 회사라면 믿을 만하지. 뭔가 착오가 있었을 거야. 저는 애써 불안한 마음을 누르며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7층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띵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차가운 대리석 복도를 따라 사무실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커다란 유리문 안쪽이 컴컴했어요. 가까이 다가가 안을 들여다본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번듯한 회사는커녕 책상 하나 없이 텅 빈 공간에 먼지만 뽀얗게 쌓여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쓰레기 몇 개가 뒹굴고 있었고 한쪽 벽에는 빨간 글씨로 된 종이 한 장이 덜렁 붙어 있었죠. 관리비 미납 독촉장. 즉시 납부하지 않을 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음. 다리에 힘이 쭉 빠지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눈앞이 캄캄해진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사위가 보여줬던 그럴듯한 사무실 사진, 직원들이 바쁘게 일하던 모습들 그 모든 게 거짓말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는 유령 회사였던 겁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배신감보다 먼저 든 생각은 나는 이제 어떡하나. 나를 믿고 땅을 내준 동네 사람들은 어떡하나 하는 끔찍한 절망감이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넉나간 사람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사기. 내 사위가 내 딸의 남편이 나에게 그리고 내 평생 이웃들에게 사기를 친 거였습니다. 그 사실이 칼날이 되어 제 심장을 후벼 파는 것 같았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미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저는 독촉장이 붙은 텅 빈 사무실 사진을 몇 장 찍고 그대로 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는 내내 손이 덜덜 떨리는 걸 멈출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간 집은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마침 퇴근한 사위가 거실 소파에 앉아 태연하게 텔레비전을 보고 있더군요.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장모님, 여기까지 어쩐 일이세요? 연락도 없이. 박서방, 자네 나 좀 보세. 제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갈라져 나왔습니다. 저는 들고 있던 가방에서 구겨진 계약서와 핸드폰을 꺼내 그놈 앞에 던졌습니다. 핸드폰 화면에는 제가 찍어온 텅 빈 사무실 사진이 떠 있었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회사가 왜 이 모양이야? 자네, 나한테 똑똑히 말해봐. 사진을 본 사위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리는 걸 저는 똑똑히 봤습니다. 하지만 그놈은 정말 보통 놈이 아니었어요. 잠시 당황하는가 싶더니 갑자기 제 앞에 퍽 소리를 내며 무릎을 꿇는 겁니다. 장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다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바닥에 이마를 찧어가며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저도 사기당했습니다. 장모님. 제가 믿었던 대학 선배한테 모든 걸 맡겼는데 그 인간이 개발 자금을 전부 들고 해외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저도 피해자입니다. 저도 정말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제 자식만큼은 저처럼 살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정말입니다. 때마침 방에서 나온 딸 지연이가
그 광경을 보고는 기겁을 하며 달려왔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일이야? 엄마, 박서방한테 왜 그래? 지연아, 너는 가만히 있어. 이게 다 거짓말이었어. 엄마, 이것 봐. 박서방도 피해자잖아. 저렇게 울면서 잘못했다고 빌잖아. 딸은 제 말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바닥에 엎드려 우는 사위의 등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제 속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는 것 같았죠. 사위는 눈물 콧물을 쏟으며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장모님, 제가 어떻게든 이 돈 해결하겠습니다. 제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맡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동네에는 아직 비밀로 해주세요. 소문나면 저 정말 끝장입니다. 회사에서도 잘리고 저희 지연이랑 뱃속의 아이까지 길거리에 나앉게 될 겁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장모님. 뱃속의 아이 그리고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었다는 그놈의 울부짖음. 그 순간 저는 흔들렸습니다. 저 말은 진심일까? 정말 저놈도 어쩔 수 없었던 걸까? 마지막 남은 한 가닥의 미련, 아니, 내 딸과 곧 태어날 손주에 대한 걱정이 제 눈을 다시 멀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악마의 눈물을 또 한 번 믿어주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비밀은 없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동네에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박서방이 사기를 쳤다더라. 오순심이가 앞잡이 노릇을 했다더라.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누가 시작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최할머니의 병세 악화와 맞물려 모든 분노의 화살은 저에게로 향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어요. 집 마당에서 고추를 말리고 있는데 갑자기 대문 밖에서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순심이 나와. 이 사기꾼년아. 내가 우리 돈 다 해먹었지. 당장 나와서 돈 내놔. 깜짝 놀라 나가보니 평생을 가족처럼 지냈던 동네 이웃들이 쇠스랑과 낫을 들고 제 집 대문을 부술 듯이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저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짓들이에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시끄러워. 내년 말을 뭘 믿고 들어. 내 사위랑 짜고 우리 등쳐먹은 주제에. 그 순간 누군가 던진 날계란이 제 얼굴에 퍽 하고 터졌습니다. 비릿한 액체가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곧이어 흙덩어리와 음식물 쓰레기 같은 오물들이 비 오듯 날아와 제 집 마당과 대문에 어지럽게 쏟아졌습니다. 그 썩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저런 년은 동네에서 쫓아내야 돼. 사기꾼 앞잡이는 물러가라.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는데 하루아침에 저는 고향에서 손가락질 받는 배신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평생의 이웃들에게 오물을 맞는 기분은 죽는 것보다 더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었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방 안에 숨어 이웃들의 저주와 욕설을 들으며 숨죽여 울기만 했습니다. 정들었던 내 집은 나를 가두는 감옥이 되었고 따뜻했던 고향은 나를 몰아세우는 지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웃들의 저주를 받으며 집안에 갇혀 지낸 지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저는 사람 꼴이 아니었습니다. 먹지도 씻지도 않고 그저 방구석에 못 박힌 듯 앉아만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대문 밖에서 요란한 경적 소리가 들리더니 잠시 후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제 딸 지연이었습니다. 그런데 딸의 모습이 예전의 제 딸이 아니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값비싼 옷과 장신구로 치장하고 얼굴에는
낯선 도끼가 서려 있었어요. 마치 저를 벌레 보듯 쳐다보더군요. 엄마, 꼴이 이게 뭐야? 아주 동네 망신은 혼자 다 시키고 있네. 당장 일어나. 지연아, 내가 어떻게 오긴. 엄마가 저지른 똥 치우러 왔지. 동네 사람들한테 전화 오고 회사 사람들까지 수군거리고 내가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 딸은 집에 들어서자마자 저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 걱정이나 안부는 한마디도 없었어요. 오로지 자신의 체면과 입장뿐이었죠. 저는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어쨌다고 사기를 친 건 박서방인데 왜 나한테 아직도 그 소리야? 박서방도 피해자라고 몇 번을 말해. 그 사람 엄마가 싸질러 놓은 빚더미 해결하느라 매일 밤새우고 코피 쏟으면서 일하는 거 안 보여? 엄마 때문에 우리 지금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고. 제 딸은 완전히 사위의 편에 서서 저를 가해자로 몰아붙이고 있었습니다. 사위가 흘렸던 거짓 눈물이 제 딸의 눈과 귀를 완벽하게 멀게 만들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마치 제가 두 사람의 행복한 앞날을 가로막는 원수라도 되는 것처럼 증오가 가득한 눈으로 저를 쏘아보는데 정말이지 심장이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딸이 맞나 싶었습니다. 피해자? 내 서방이 피해자라고? 그럼 나를 믿고 평생 모은 돈을 다 날린 저 동네 사람들은 뭐가 되니? 시끄러워. 다 엄마가 무식하고 욕심부려서 생긴 일이잖아. 누가 그렇게 사람을 쉽게 믿으래? 누가 남의 일에 앞장서서 설쳐대래? 지연아, 너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내가 틀린 말했어? 엄마 때문에 내 인생 다 망했어. 딸은 악을 쓰며 가방에서 하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제 얼굴 앞에 집어 던졌습니다. 봉투 안에서 나온 건 이혼 확인 신청서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힌 종이었습니다. 이게 뭐냐? 보면 몰라. 이혼 서류야. 엄마 때문에 우리 이혼하게 생겼다고. 뭐? 이혼? 박서방이 더는 못 살겠대. 장모고 뭐고 다 꼴도 보기 싫다고. 엄마만 아니었으면 우리 아무 문제 없었어. 딸은 울부짖으며 제 탓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엄마 탓에 이혼하게 됐다는 정말 믿기 힘든 말을 꺼냈죠. 박서방이 재산 분할 안 하는 조건으로 위자료는 없던 걸로 해준대. 그러니까 군말 말고 도장 찍어. 이게 다 엄마가 자초한 일이니까.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사기당한 돈은 한 푼도 못 받은 채 위자료도 없이 이혼하라니. 그 와중에도 제 딸은 자기 남편의 재산을 지킬 궁리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 엄마의 억울함이나 동네 사람들의 피눈물은 안중에도 없었던 거죠. 저는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사위에게 당한 배신보다 제 딸에게 받은 상처가 수만 배는 더 아프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제 인생 전부를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뭘 위해서 이렇게 살아왔나?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잘 생각해. 엄마가 여기서 더 시끄럽게 굴면 나 진짜 박서방이랑 이혼하고 평생 엄마 원망하면서 살 거야. 알았어? 그 말을 마지막으로 딸은 자기가 놓고 간 짐 몇 개를 챙기더니 뒤도 안 돌아보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쾅 하고 닫히는 대문 소리가 제 심장에 대못을 박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거실 바닥에 널브러진 이혼 서류를 망연자실하게 바라보며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너무 큰 충격을 받으면 눈물조차 마른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온몸의 피가 다 빠져나가고 텅 빈 껍데기만 남은 기분이었습니다. 방 한구석에는 사위가 줬던 명품 가방이 여전히 놓여 있었습니다. 번쩍이는 그 가방이 제 처참한 신세를 비웃는 것만 같아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죽은 사람처럼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밥도 물도 넘기지 않았어요. 그냥 이대로 눈을 감고 다시는 깨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내 피부치마저 나를 버렸는데 더 살아서 뭘 하겠습니까? 밤이 되면 동네 사람들이 던진 돌멩이에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가 들렸고, 낮에는 대문 앞에 쌓인 쓰레기 더미에서 나는 악취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 모든 것이 저를 향한 원망이고 저주처럼 느껴졌죠. 저는 그저 귀를 막고 이불을 뒤집어 쓰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남편의 영정사진을 붙잡고 밤새 울기도 했습니다. 여보, 나 어떡하면 좋아? 나 너무 무섭고 억울해. 대답 없는 사진 속 남편은 그저 인자하게 웃고만 있었습니다. 그 미소가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죠. 희망이라는 건 한 조각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은 여기서 끝이라고, 완벽하게 끝장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은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한 달 가까이 지났지만 제 상처는 조금도 아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골마터저 속에서 진물이 나는 것 같았죠.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었습니다. 뭐라도 해야 했습니다. 이대로 죽은 듯이 사느니 억울함이라도 풀고 죽어야겠다는 오기가 생겼습니다. 저는 딸이 집어 던지고 간 이혼 서류와 정신없는 와중에 놓고 간 낡은 서류 가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놈의 흔적을 제 집에서 깨끗이 치워버리고 싶었거든요. 사위가 결혼 전부터 들고 다니던 낡고 해진 가죽 가방이었습니다. 손잡이 가죽은 다 벗겨지고 여기저기 긁힌 자국이 선명했죠. 번쩍이는 명품만 들고 다니던 놈이 왜 이런 낡은 가방을 아직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방을 열어 안에 있던 잡동사니들을 쏟아내는데 다른 서류들 밑에서 접혀 있는 종이 한 장이 툭 떨어졌습니다. 무심코 주워서 펼쳐본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건 안내문이었습니다. 제2차 판교 신도시 개발주민 공청회 개최 안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날짜는 한 달 뒤, 장소는 군청 대강당. 제가 알던 신도시 개발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사위가 말했던 강제 수용 같은 단어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오히려 상업지구 용도 변경에 따른 보상 절차 안내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대체 뭐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안내문을 구석구석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름을 발견하고야 말았습니다. 안내문 하단에 인쇄된 시행사 대표의 이름. 대표이사 박상진. 박상진 그건 바로 제 사위, 박상철의 3살 터울 친형 이름이었습니다. 명절 때 몇 번 보고 연락이 끊겨 잊고 있던 이름이었죠. 머릿속에서 뭔가 번쩍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하나둘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강제 수용될 땅이니 헐값에 팔아라 던 사위의 말. 내가 아는 힘 있는 개발사라던 그놈의 속삭임. 그리고 그 개발사 대표가 바로 자기 친형. 그렇다면 처음부터 이 모든 것은 저와 동네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형제가 짜고 버린 거대한 사기극이었던 겁니다. 저를 앞세워 동네 땅을 헐값에 사들인 뒤 신도시 개발 보상금으로 엄청난 차익을 남기려 했던 거죠. 저도 사기당했다며 제 앞에서 흘렸던 그 눈물은 완벽한 악어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안내문을 쥔 채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분노보다 더 큰 허탈함과 배신감이 온몸을 덮쳤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토록 잔인할 수가 있을까요? 장모를, 아내의 어머니를 자기 돈벌이의 도구로 이용할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순간 딸이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박서방도 피해자잖아. 제 딸은 정말 아무것도 몰랐던 걸까? 아니면 알면서도 저를 속였던 걸까? 어느 쪽이든 끔찍했습니다. 제 사위는 제 돈과 땅만 노린 게 아니었습니다. 제 가족 관계를, 제 딸의 마음을, 그리고 제 남은 인생 전부를 망가뜨린 겁니다.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절대로 이대로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저는 부들부들 떨리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눈물은 말라붙었고 그 자리엔 차가운 분노만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사람들 눈을 피해 새벽같이 집을 나섰습니다. 얼굴을 스카프로 꽁꽁 감싸고 군청으로 향했죠. 혹시라도 동네 사람들과 마주칠까봐 심장이 조마조마했습니다. 군청 도시개발과를 찾아가 어젯밤 발견한 공청의 안내문을 담당자에게 내밀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떨어지는 사무실에는 서류 냄새와 잉크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저기 이 개발건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이 동네 땅이 정말 강제 수용되는 겁니까? 젊은 담당자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안경을 고쳤으며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강제 수용이요? 할머니, 어디서 그런 엉뚱한 소문을 들으셨어요? 여기는 상업지구로 용도 변경이 확정돼서 곧 대규모 보상이 이뤄질 겁니다. 군 전체에서 제일 좋은 알짜배기 땅이라고 소문이 자자한데. 보상이요? 얼마나? 글쎄요, 정확한 건 감정평가를 해봐야 알겠지만 지금 시세로만 따져도 기존에 받으셨다는 계약금의 수십 배는 좋게 될 겁니다. 땅 가진 분들은 하루아침에 부자 되시는 거죠. 왜 그러시는데요? 담당자의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수십 배. 우리가 받은 계약금의 수십 배 그놈은 우리에게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거액을 약속하는 척하며 실제로는 그보다 수십 배나 더 큰 이익을 가로채려 했던 겁니다. 우리에게 쥐어준 돈은 그놈들 배를 채울 전체 밥상에서 떨어진 밥풀떼기만도 못한 것이었죠. 저는 간신히 입을 열어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혹시 이 땅들을 최근에 사들인 사람에 대해서도 알 수 있나요? 어디 봅시다. 아, 최근에 필지 대부분이 한법인 명의로 넘어왔네요. 주식회사 진성개발. 대표는 박상진 씨로 되어 있고요. 확인이 끝났습니다.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죠. 저는 담당자에게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고개만 꾸벅 숙이고 군청을 빠져나왔습니다. 하늘은 맑고 햇살은 따가운데 제 세상은 온통 잿빛이었습니다. 이제야 모든 진실을 마주했지만 마음은 더 큰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었습니다. 이건 한낱 사기꾼에게 당한 게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제 모든 것을 빼앗기 위해 치밀하게 설계된 덫에 걸려든 것이었습니다. 군청에서 돌아온 저는 며칠 동안 그놈에게 어떻게 복수할지만 생각했습니다. 잠을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분노로 온몸이 떨려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경찰에 신고할까도 생각했지만 그 교활한 놈들이 분명 법망을 빠져나갈 계약서를 꾸며놨을 게 뻔했습니다. 증거라고는 낡은 가방에서 나온 공청의 안내문 한 장뿐이었죠. 이대로는 안 된다. 직접 만나서 그놈의 입으로 직접 확인을 받아야겠다. 녹음이라도 해야겠다. 저는 무슨 생각이었는지 무작정 그놈의 회사 앞으로 찾아갔습니다. 예전에 딸이 말해줬던 회사 주소를 기억해냈거든요. 강남의 번쩍이는 빌딩 숲에 자리한 그놈의 회사는 저에게 보여줬던 유령 사무실과는 차원이 다른 곳이었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젊은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로비를 가로질러 저는 무작정 박상철 팀장을 만나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안내데스크 직원은 저의 초라한 행색을 보고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잠시 후 저를 작은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차가운 유리 테이블 앞에 앉아 그놈을 기다리는데 1분이 1년처럼 느껴졌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고 손바닥은 축축하게 젖어들었습니다. 무슨 말을 먼저 꺼내야 할까? 어떻게 그놈의 진짜 속내를 끄집어낼 수 있을까?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혀들었습니다. 잠시 후 회의실 문이 열리고 박상철이 들어왔습니다. 저를 보고는 아주 잠깐 놀란 표정을 짓더니 이내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가증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제 앞에 앉았습니다. 아이고, 장모님. 여기까지 어쩐 일이십니까? 미리 연락이라도 주시지. 연락? 자네가 내 전화를 피하는데 어떻게 연락을 하나? 제가 요즘 회사 일 때문에 좀 바빴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더 이상 그놈의 위선을 참아줄 수가 없었습니다. 품속에서 공청의 안내문을 꺼내 테이블 위로 던졌습니다. 이게 뭔가? 자네 형 이름이 왜 여기서 나와? 신도시 개발, 상업지구 용도 변경 이게 자네가 말한 강제 수용인가? 대답해봐. 안내문을 본 박상철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변했습니다. 잠시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던 그놈은 갑자기 피식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더 이상 착한 사위의 가면을 쓸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모양이었습니다. 아, 그거 보셨구나. 어떻게 찾으셨나 몰라. 역시 우리 장모님 끈기는 대단하시다니까. 그놈은 다리를 꼬고 의자에 등을 깊숙이 기댄 채 저를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제가 했습니다. 형님이랑 같이요. 그래서요? 뭐 어쩌시게요? 뻔뻔한 태도에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너를 어떻게 믿었는데. 믿음? 장모님, 세상이 그렇게 순진한 줄 아세요? 믿음으로 밥이 나와요. 돈이 나와요? 무식하고 욕심 많은 게 죄지. 똑똑하게 이용하는 게 왜 죄입니까? 뭐라고? 이제 와서 뭘 어쩌시겠어요? 증거 있어요? 계약서에 도장 다 찍으셨잖아요. 이제 그 땅 합법적으로 저희 회사 겁니다. 장모님이랑 동네 분들 설득해 주신 덕분에 일이 아주 쉽게 풀렸어요. 그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놈은 제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었습니다. 마치 벌레를 내려다보는 듯한 그 오만한 눈빛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분노로 떨려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이 악마 같은 놈, 내가 너 절대로 가만 안 둬. 경찰에 가서 다 말할 거야. 경찰? 하하. 박상철은 제가 불쌍하다는 듯이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장모님, 아직도 뭘 모르시네. 법이라는 게 누굴 위해서 있는 건지 아세요? 저희처럼 아는 놈들, 힘 있는 놈들을 위해 있는 겁니다. 장모님 같은 촌부 편을 들어줄 것 같아요? 그러더니 그놈은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그리고는 제 귓가에 조용히 하지만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괜히 시끄럽게 만들어서 좋을 거 하나 없습니다. 괜히 들쑤셨다가 따님 인생만 더 시궁창이 될 겁니다.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죠? 딸을 이용한 협박. 가장 비겁하고 잔인한 수법이었습니다. 그놈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 참. 지난번에 경찰서는 어쩐 일로 다녀오셨어요? 날도 더운데 고생하셨겠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등 뒤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제가 경찰서에 다녀온 걸 어떻게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놈이 저를 감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나를 감시하는 건가? 감시라뇨. 그냥 걱정이 돼서 그렇죠.
지연이랑 뱃속에 있는 제 아이 장모님이 잘못되면 제일 슬퍼할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 이제 그만 시골 내려가셔서 조용히 사세요. 제가 드린 차랑 가방, 그거 위로금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저는 그 말을 끝으로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놈의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이길 수 없다. 저 악마를, 저 거대한 벽을 나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 힘없이 회사 건물을 빠져나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은 완벽하게 그놈의 편인 것 같았고 저는 그놈의 손바닥 안에서 놀아나는 한 마리 벌레에 불과했습니다. 그놈이 나를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은 저를 더 깊은 공포와 무력감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는 경찰서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경찰서로 향하는 내내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불길한 느낌에 몇 번이나 뒤를 돌아봤습니다. 오랜만에 찾아간 경찰서는 낯설고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잔뜩 주눅이 든 채로 민원실에 앉아 한참을 기다린 끝에 경제팀이라는 곳으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피곤에 지친 표정의 젊은 형사 한 명이 제 앞에 앉아 서류 뭉치를 뒤적이며 물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무슨 일로 오셨어요? 오순심입니다. 제가 사기를 당해서 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지난 몇 달간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전부 털어놓았습니다. 사위가 어떻게 접근했는지, 계약서는 어떻게 썼는지, 텅 빈 사무실과 공청의 안내문, 그리고 그놈이 저를 감시하고 협박하는 것까지 제가 가진 모든 증거 자료를 그 형사 앞에 꺼내 놓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형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타자만 치고 있었죠. 한참 만에 제 이야기가 끝나자 그는 긴 한숨을 내쉬며 제가 내민 서류들을 뒤적였습니다. 그 모습에서 벌써부터 어떤 대답이 나올지 예감할 수 있었습니다. 불안감에 마른 입술만 자꾸 깨물었습니다. 한참 동안 서류를 검토하던 형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이게 법적으로 사기죄를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처음부터 작정하고 속인 건데 왜 사기가 아닙니까? 자, 이걸 보세요. 형사는 제가 가져온 매매 계약서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어머님하고 마을 분들이 직접 인감도장을 찍으신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서가 여기 있습니다. 계약금도 정상적으로 지급이 됐고요. 잔금이 늦어지는 건 채무불이행, 그러니까 민사소송감이지 이걸 형사상 사기죄로 엮기는 애매합니다. 아니, 개발 계획부터가 다 거짓말이었는데요. 유령 회사를 내세워서 저희를 속였다니까요. 그 부분도 그 사위라는 박상철 씨가 나도 지인에게 속았다고 주장해버리면 입증하기가 곤란해집니다. 본인도 피해자라고 나오면 처음부터 어머님 재산을 가로챌 목적이었다는 기망의 고의성을 증명해야 하는데 지금 가진 증거만으로는 부족해요. 감시나 협박도 그걸 입증할 녹음이나 증인이 없으면 단순한 주장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어머님이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법정 싸움으로 가면 더 불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형사의 말은 하나하나 비수가 되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법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교활하게 법을 이용한 그놈들 편이었죠. 그놈들은 이 모든 상황을 미리 계산하고 법적으로는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완벽한 덫을 만들어 놓았던 겁니다. 저는 그저 바보같이 그 덫에 걸려든 먹잇감에 불과했고요. 희망이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럼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가요? 제 돈, 우리 동네 사람들 돈은 그냥 이대로 다 떼이는 겁니까?
일단 진정서는 접수해 드리겠습니다만 솔직히 큰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부동산 관련 사건은 워낙 복잡해서요. 변호사 선임해서 민사로 가시는 게 제일 빠를 겁니다. 변호사라니. 당장 내일 먹을 쌀이 걱정인 제게 변호사 선임은 하늘의 별 따기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결국 저는 아무런 소득도 없이 경찰서를 나와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모두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렸기 때문이죠. 진실을 알고 있었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법에 호소했지만 법은 제 손을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가족은 나를 버렸고 이웃은 나를 원망하고 악마 같은 사위는 저를 감시하며 비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완벽하게 혼자였습니다. 거대한 벽 앞에서 아무리 소리쳐도 아무런 메아리도 돌아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난생 처음으로 술을 마셨습니다. 쓰디 쓴 소주를 물처럼 들이켜며 밤새 울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모든 희망이 사라졌구나. 내일 아침 눈을 뜨고 싶지 않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절망이 제 영혼까지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경찰서에 다녀온 뒤로 저는 모든 걸 포기했습니다. 공청회가 열릴 날짜는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죠. 그저 무기력하게 방 안에 틀어박혀 그날이 오기만을, 아니, 제 인생이 끝장나는 날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방 한구석에는 제가 그동안 모아온 증거 같지도 않은 증거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쌓여 있었습니다. 텅 빈 사무실 사진, 공청회 안내문, 너덜너덜해진 계약서 사본 그것들을 볼 때마다 속에서 천불이 났지만 동시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고 비참해서 고개를 돌려버리곤 했습니다. 그 옆에는 여전히 사위놈이 던져주고 간 명품 가방이 괴물처럼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딸에게서는 그 뒤로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사위놈은 아마 제풀에 지쳐 떨어져 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겠죠. 동네 사람들은 여전히 저를 경멸의 눈초리로 쳐다봤습니다. 저는 이제 산송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밥을 먹어도 모래알을 씹는 것 같았고 잠을 자도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속에서조차 저는 사기꾼 앞잡이가 되어 사람들에게 돌팔매질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공청회가 딱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날 저녁이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저녁밥을 물에 말아 겨우 몇 숟갈 뜨고 마루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온 동네가 쥐 죽은 듯이 고요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집 전화기가 온 집안을 찢을 듯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따르르릉, 따르르릉.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 시간에 올 전화가 없는데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조심스럽게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에서는 한참 동안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낮게 깔린 남자의 목소리가 제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오순심 씨 맞지? 누구신데 그러시죠? 누군진 알 거 없고 박서방이랑 한패인 거 다 알아. 똑똑히 들어. 박서방. 그 이름이 나오자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전화 그놈이 시킨 짓이라는 걸요. 내일 공청회에서 입 잘못 놀리면 당신 딸, 손주까지 무사하지 못할 줄 알아. 알았어? 협박. 제 딸과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손주를 걸고 넘어지는 비열하고 잔인한 협박이었습니다. 전화를 건 남자는 제 대답을 듣지도 않고 툭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귀에선 차가운 기계음만 뚜뚜하고 울리고 있었죠. 수화기를 든 채로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온몸을 벌벌 떨며 주저앉았을 겁니다. 무서워서,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두려움보다 먼저 차가운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전화는 제게 공포를 심어주기는커녕 오히려 꺼져가던 제 안의 불씨에 기름을 부어버렸습니다. 이놈들이 아직도 나를 얕보고 있구나. 이런 비열한 협박으로 나를 무너뜨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구나.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저를 감시까지 하던 놈들이 왜 굳이 이런 전화를 또 했을까? 그건 그놈의 자신감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놈의 불안감과 두려움의 발로였던 겁니다. 제가 모든 걸 포기한 것처럼 보여도 혹시라도 공청회에 나타나 무슨 짓을 할지 몰라 불안해서 그래서 이런 유치한 협박까지 동원한 거였습니다. 그놈은 지금 겁을 먹고 있었습니다. 절망으로 가득했던 제 눈에 어느새 차갑고 이성적인 빛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은 완전히 말라붙었고 그 자리엔 강철 같은 의지만이 남았습니다. 그래, 죽기 전에 뭐라도 해보자. 이대로 억울하게 죽을 수는 없다. 너희들이 나를 지옥으로 밀어 넣었다면 나도 너희들을 지옥불에 함께 끌고 들어가 주마. 이 전화는 사위놈의 마지막 발악이자 제게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창고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오래전 죽은 남편의 낡은 전화번호부를 찾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절망의 눈빛은 어느새 차가운 분노와 복수의 의지로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놈의 협박 전화는 오히려 제 정신을 번쩍 들게 만들었습니다. 이대로 죽은 사람처럼 앉아 당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창고로 들어가 먼지가 뽀얗게 쌓인 괴짝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이 살아생전 쓰던 물건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손때 묻은 연장들, 낡은 작업복, 그리고 빛바랜 갈색 표지의 낡은 전화번호부 한 권. 한 장 한 장 종이를 넘기는데 남편과 함께했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은 비록 배운 건 없어도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대쪽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살아있었다면 그놈의 멱살을 잡고도 남았을 양반이었죠. 여보, 나 좀 도와줘. 나에게 힘을 줘. 남편의 이름을 속으로 되뇌며 한참을 넘기다 마침내 제가 찾던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김영우 법무사. 까마득한 20년 전 일이었습니다. 저희 놈 바로 옆에 갑자기 공장이 들어선다며 엉터리 서리로 땅 경계를 침범하려던 악덕업자가 있었죠. 동네 사람 모두가 쩔쩔매고 있을 때 남편의 오랜 친구였던 김 법무사가 나타나 법조항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저희의 권리를 찾아주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빛과 논리정연한 말투, 불의 앞에서 한치의 물러섬도 없던 그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 후로 서울로 이사 가셨다는 소식만 들었는데 과연 이 번호가 맞을지 저를 기억이나 하실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게 남은 동아줄은 이것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밤새 잠 한숨 못 자고 뜬 눈으로 해가 뜨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손에 땀이 흥건했지만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전화번호부에 적힌 번호를 꾹꾹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가는 동안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제발 제발 받아주세요.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중후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꿀꺽 침을 삼켰습니다. 저 혹시 김영우 법무사님 댁 맞습니까? 내가 김영우인데 누구시죠? 아, 법무사님, 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박만수 아내, 오순심이라고 합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역시 너무 오래돼서 기억을 못 하시는구나. 체념하려던 순간 한결 부드러워진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만수 아내? 아, 순심이 아주머니. 기억나고 말고요. 이게 몇 년 만입니까? 그 양반, 그렇게 갑자기 가버려서 내가 얼마나 서운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쩐 일이십니까? 목소리가 왜 그렇게 안 좋으세요? 저를 기억한다는 사실에, 그리고 돌아가신 남편을 챙겨주는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는 애써 울음을 참으며 지난 몇 달간 제가 겪었던 기막힌 일들을 하나씩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수화기 너머의 숨소리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한참 동안 제 하소연을 묵묵히 들어주던 김 법무사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악랄한 놈들이 있나? 사위라는 작자가 장모를 상대로 아주머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따뜻한 위로에 결국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법무사님, 저는 이제 어떡하면 좋습니까? 경찰서에서도 안 된다고 하고 저는 정말 아무 힘이 없습니다. 아주머니, 일단 우는 것부터 멈추세요. 김 법무사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경찰 말이 아주 틀린 건 아닙니다. 계약서가 있는 이상 단순 채무 불이행으로 보일 소지가 커요. 하지만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네? 방법이 있다고요? 네. 그놈들이 처음부터 아주머니와 마을 사람들을 속일 목적으로 접근했다는 것, 즉 계약 과정에 기망행위를 입증하면 명백한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아주머니는 지금부터 제 말대로만 움직이시면 됩니다. 사기죄 성립. 그 말을 듣는 순간 꺼져 있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제가 뭘 하면 될까요? 뭐든지 하겠습니다. 일단 그놈의 입에서 처음부터 속일 생각이었다는 걸 증명할 자백을 받아내야 합니다. 지금 가진 증거만으로는 심증뿐이에요. 제가 좋은 방법을 알려드리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김 법무사님의 목소리는 제게는 100만 대군보다 더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흐르는 눈물을 닦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으려 귀를 기울였습니다. 드디어 반격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김 법무사님과의 통화가 끝나고 저는 곧바로 그가 시킨 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읍내에 나가서 작은 녹음기 하나를 샀습니다. 전화 통화까지 녹음되는 최신 기종으로요. 그리고 법무사님이 알려준 대로 그놈을 자극해서 전화를 걸게 만들 미끼를 준비했습니다. 심장이 떨렸지만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해졌죠. 이제는 제가 사냥꾼이 될 차례였습니다. 법무사님의 작전은 간단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쥐는 궁지에 몰리면 오히려 사람을 물려고 덤벼들기 마련이다. 박상철, 그놈도 마찬가지일 거다. 공청회에서 모든 걸 잃을 수 있다는 공포감을 심어주면 어떻게든 저를 회유하거나 협박하기 위해 스스로 연락을 해올 거라는 계산이었죠. 아주머니, 그놈과 통화할 때는 절대로 흥분하시면 안 됩니다. 억울함을 호소하지도 마시고 욕을 해서도 안 됩니다. 그저 덤덤하게 나는 이미 모든 진실을 알고 있다는 태도로 그놈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법무사님은 제게 그놈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 그때마다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밤늦게까지 전화로 알려주었습니다. 마치 수능을 앞둔 학생처럼 저는 그의 말을 토시 하나 빼놓지 않고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제 인생이 걸린 마지막 시험이었으니까요. 결전의 날은 밝았습니다. 공청회 하루 전날이었죠. 저는 마당에 쪼그리고 앉아 한참 동안 해가 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였죠.
저녁 8시. 법무사님이 말한 사람이 가장 감성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하지만 또박또박 정확하게 핸드폰 자판을 눌렀습니다. 수신인은 박서방. 내용은 법무사님이 불러준 그대로였습니다. 내일 공청회에서 당신이 한 짓 전부 폭로하겠어. 당신 형 박상진 대표가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당신이 나한테 줬던 가짜 개발 도면이랑 당신 형 회사 등기부등본까지 전부 들고 갈 테니 그런 줄 알아. 문자를 보내고 나니 온몸에서 힘이 쭉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그놈이 제 미끼를 물기만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죠. 1분, 2분 시간이 흐를수록 초조해졌습니다. 역시 너무 섣불렀나? 그 교활한 놈이 이런 문자에 넘어올 리가 없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 때였습니다. 지잉 핸드폰 화면에 박서방이라는 세 글자가 뜨는 순간 제 심장은 그대로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미끼를 물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하고 녹음 버튼을 누른 뒤 최대한 침착하게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장모님, 지금 저한테 장난하세요? 이게 무슨 해괴한 문자예요. 수화기 너머로 잔뜩 흥분한 박상철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죠. 저는 법무사님의 조언대로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장난이라니. 나는 사실을 말한 것뿐이네. 무슨 사실이요? 장모님, 지금 뭘 단단히 오해하고 계신 모양인데. 오해? 자네 형 박상진이가 대표로 있는 진성개발이 우리 땅 전부 사들인 거 내가 모를 줄 알았나? 상업지구로 바뀌어서 보상금이 수십 배 뛴다는 것도? 제 말에 그놈은 잠시 할 말을 잃은 듯 했습니다. 잠시 후 목소리 톤을 바꿔 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 일단 진정하시고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일이 좀 꼬이긴 했지만 다 장모님 좋으라고 시작한 일 아닙니까? 제가 어떻게든 돈 만들어 드릴 테니 공청회는 제발 가지 마세요. 돈? 자네가 주는 돈은 이제 필요 없어. 나는 내 명예를 되찾고 싶을 뿐이야. 명예? 장모님, 그거 다 폭로하면 지연이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연이 인생, 뱃속에 있는 장모님 손주 인생까지 다 망가져도 괜찮으시겠어요? 다시 딸과 손주를 이용한 협박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지막 쐐기를 받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글쎄, 자네가 처음부터 우리를 속일 작정만 안 했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안 그런가? 제 덤덤한 질문에 그놈은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아니, 장모님. 그건 처음부터 작정하고 속이려던 게 아니라 사업이라는 게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일이 이렇게 커질 줄 저도 몰랐다고요. 됐습니다. 잡았습니다. 처음부터 작정하고 속이려던 게 아니라 그 말은 결국 처음부터 속였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었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우리를 속였다는 걸 인정하는구나. 그래, 알았다. 내일 보자꾸나. 저는 제 할 말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녹음 파일이 저장되었다는 표시를 확인하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해냈습니다. 제가 드디어 그 악마의 목소리가 담긴 가장 확실한 증거를 손에 넣은 겁니다. 저는 그 길로 녹음기를 들고 밤차를 타고 서울에 있는 김 법무사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밤늦은 시간이었지만 법무사님은 환하게 불을 켜놓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내민 녹음기로 통화 내용을 전부 들은 법무사님은 안경 너머로 형형한 눈빛을 빛내며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됐습니다, 아주머니.
이겼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이 녹음 파일에는 박상철 그놈이 아주머니를 속였다는 기망의 고의성이 명백하게 담겨 있습니다. 처음부터 속이려던 게 아니다라는 변명 자체가 기망 행위가 있었다는 걸 스스로 자백한 증거입니다. 이제 형사 고소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법무사님은 밤새 녹취록을 풀고 그놈이 저에게 보여줬던 위조된 개발 도면과 실제 군청의 개발 계획도를 비교하는 서류, 그리고 그놈의 형인 박상진의 진성개발법인 등기부등본까지 반박할 수 없는 증거 자료들을 차곡차곡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류가 하나씩 완성될 때마다 마치 천군만마를 얻은 것처럼 든든했습니다. 복수는 이제 막연한 분노가 아니라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그놈의 심장을 정조준하고 있었습니다. 공청회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이상하게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저는 장롱을 열어 가장 좋은 옷이 아닌 가장 날고해진 제 몸빼바지와 흙물이 든 셔츠를 꺼내 입었습니다. 평생을 밭에서 일할 때 입었던 제 작업복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은 영락없는 시골 촌부였습니다. 초라하고 보잘것없었죠. 하지만 제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오순심이라는 한 개인으로 싸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놈들에게 짓밟힌 내 이웃들의 피눈물을 위해 억울하게. 군청 대강당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에어컨 바람은 차가운데도 사람들의 열기 때문인지 후끈하게 느껴졌습니다. 앞자리에는 기자들과 투자자로 보이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고 뒤쪽으로는 저와 같은 동네 주민들이 잔뜩 굳은 얼굴로 앉아 있었죠. 제가 강당 안으로 들어서자 주민들의 시선이 전부 제게로 향했습니다. 경멸과 의심, 원망이 가득한 눈빛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사기꾼의 앞잡이라고 오늘도 무슨 꿍꿍이로 이곳에 나타났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당당히 마주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맨 뒷자리에 가앉았습니다. 잠시 후 공청회가 시작되고 단상 위로 관계자들이 하나둘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 속에 아주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제 사위 박상철이었습니다. 시행사인 진성개발의 핵심 관계자 자격으로 아주 번듯한 양복을 차려입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단상 중앙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자 그놈은 아무도 모르게 입꼬리를 살짝 올려 비웃었습니다. 어디 해볼 테면 해봐라 하는 오만함이 가득 담긴 미소였죠. 주민 의견 발표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그럼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혹시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강당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바로 그때 제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귓가를 때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다시 제게로 쏠렸습니다. 사회자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저에게 발언 기회를 주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를 애써 진정시키며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마이크가 놓인 연단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단상에 앉은 박상철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제 심판의 시간이었습니다. 연단 앞에 선 제게 강당의 모든 조명이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손이 축축하게 젖어왔고 등 뒤로는 저를 향한 이웃들의 의심과 경멸이, 눈앞에는 사위놈의 오만한 조소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크게 심호흡을 한번 하고 떨리는 입술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동네에서 평생을 살아온 오순심이라고 합니다.
제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장내에 울려 퍼졌습니다. 처음에는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였지만 단상에 앉은 박상철의 얼굴을 보자 차오르는 분노가 오히려 저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신도시 개발의 진실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먼저 한 사기꾼의 기막힌 연극을 고발하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기꾼이라는 말에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단상에 앉아있던 박상철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놈은 마이크를 잡고 어이없다는 듯이 웃었습니다. 하하, 사회자님, 저 할머니가 지금 더위를 드셨나 봅니다. 진행에 방해가 되니 경비원들은 뭐합니까? 어서 저분을 밖으로 좀 모시세요. 사람들의 시선이 제게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죠. 박상철 씨, 아니, 박서방. 자네가 지금 두려운가 보구나. 저는 그 말을 끝으로 강당 뒤편 음향 장비 옆에 서 있던 김영호 법무사님을 향해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강당 전체를 울리던 배경음악이 끊기고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스피커를 통해 아주 익숙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장모님, 지금 저한테 장난하세요? 이게 무슨 해괴한 문자예요. 어젯밤 저를 회유하고 협박하던 박상철의 목소리였습니다. 강당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그놈의 당황한 목소리, 변명, 그리고 마침내 스스로의 죄를 인정하는 말까지 모든 것이 남김없이 흘러나왔습니다. 아니, 장모님, 그건 처음부터 작정하고 속이려던 게 아니라 사업이라는 게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일이 이렇게 커질 줄 저도 몰랐다고요. 그 말이 흘러나오는 순간 장내는 얼음물을 끼얹은 듯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녹음이 끝나자마자 강당은 벌집을 쑤신 듯 시끄러워졌습니다. 투자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고함을 쳤고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단상 위에서 사색이 된 박상철의 얼굴을 향해 정신없이 터졌습니다. 저거 꺼. 당장 끄라고. 다 거짓말이야. 저 여자가 날 모함하는 거야. 그놈은 완전히 이성을 잃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김 법무사님의 신호에 따라 단상 뒤편의 대형 스크린에 떠있던 개발 조감도가 사라지고 2개의 서류가 나란히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여러분, 저것을 보십시오. 제 외침에 모두의 시선이 스크린으로 향했습니다. 왼쪽은 박상철 씨가 우리에게 땅을 팔라며 보여줬던 가짜 개발 도면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이 군청에 정식으로 등록된 진짜 개발 계획입니다. 우리 땅은 강제 수용되는 똥값이 아니라 상업지구로 개발되는 금싸라기 땅이었습니다. 곧이어 화면에는 주식회사 진성개발의 법인 등기부등본이 떴습니다. 대표이사 박상진이라는 이름이 선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대표는 박상철 씨의 친형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속여 평생 일군 땅을 헐값에 가로채려 했던 저들 형제의 치밀한 사기극이었습니다. 그 순간 강당 뒤편에 앉아있던 동네 어르신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런 죽일 놈, 내 돈 내놔. 이 사기꾼 놈아. 분노한 주민들이 단상으로 몰려들기 시작했고 공청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강당 뒷문이 열리고 정복을 입은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미리 대기하고 있던 김 법무사님의 마지막 카드였죠. 경찰들은 아수라장을 뚫고 단상으로 올라가 넋이 나간 채 앉아있던 박상철에게 다가갔습니다. 박상철 씨 사기 및 협박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차가운 쇠수갑이
그놈의 손목에 채워지는 소리가 철컥하고 울렸습니다. 경찰들에게 끌려나가던 박상철이 마지막으로 저를 돌아봤습니다. 증오와 원망이 가득한 눈이었습니다. 그놈은 제게 거의 들리지 않을 목소리로 입모양으로 말했습니다. 장모님 이러실 수 없잖아요. 저는 그땐 정말 장모님 좋아했는데, 진심이었는데. 그 마지막 말은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마지막까지 저를 흔들려는 연기였을까요? 저는 대답 대신 그저 차가운 눈으로 그놈의 완벽한 몰락을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박상철과 그의 형 박상진은 거액의 사기 혐의로 구속되어 죗값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맺었던 불공정한 계약은 모두 무효 처리가 되었고 마을 어르신들은 정당한 절차를 통해 제대로 된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 억울한 누명도 벗겨졌고 저를 오해했던 이웃들은 몇 번이고 찾아와 제 손을 잡고 미안하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딸 지연이가 초췌한 모습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예전의 화려한 옷차림도 도끼 서린 표정도 없이 그저 살이 쏙 빠진 얼굴로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정말 나쁜 년이야. 제발, 제발 용서해줘. 딸은 아이처럼 엉엉 울며 제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런 딸의 등을 그저 말없이 두드려 주었습니다. 용서는 제 몫이 아니었습니다. 제 딸이 앞으로 살아갈 인생을 스스로 살아내며 제 잘못을 평생 뉘우치고 갚아나가야 할 것이었으니까요. 다시 1년이 지나고 마을에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보상금의 일부를 떼어 마을 회관을 새로 짓는데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웃들과 함께 작은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죠. 흙을 만지고 씨앗을 심고 푸른 싹이 돋아나는 것을 보는 평범한 일상이 제게는 무엇보다 큰 위로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오랫동안 방 한 구석을 차지하고 있던 낡은 명품 가방을 들었습니다. 한때는 제 욕심의 증거이자 배신의 상징이었던 물건이었죠. 저는 잠시 그것을 바라보다가 아무 미련 없이 집 앞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툭 하는 소리와 함께 제 마음을 짓누르던 마지막 응어리도 함께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어머니나 장모가 아닌 제 이름 석자 오순심으로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제 손으로 일군 땅에서 불어오는 싱그러운 흙냄새를 맡으며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모든 상처가 아문 것은 아니었지만 그 상처 위로 분명 새살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새로운 삶이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려요. 구독해 주시면 앞으로 들려드릴 새로운 이야기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